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생체 내에 생체 내뿐만 아니라 생명체, 모든 진핵생물과 원핵생물 안에 존재하는 어떤 고분자 물질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간략하게 목차를 정리를 했는데, 이제 고분자 물질이 저렇게 세 가지만 있는 건 지질은 고분자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이상 분류할 때 고분자로 넣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루는 고분자는 저렇게 고분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 세 가지예요. 단백질과 핵산과 다당류. 그러고 이제 그 물질들이 그 세포 안에서 존재를 할 때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분자 물질을 어떻게 분리하고 정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의 기본적인 빌딩 블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보시는 것처럼 알파탄소의 네 가지가 모두 다른 잔기로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죠. 보통은 이제 수소와 카르복실 그룹, 아미노 그룹, 그 다음에 사이드 체인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카르복실기의 C 옆에 있는 요 탄소를 갖다가 알파탄소라고 해서 보통은 이 탄소를 알파탄소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다 달라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는 유기화학에서는 표현을 안 하는 표현인데 생물학에서는 이 탄소를 부재탄소라고도 많이 부르고, 똑같은 말로는 카이랄 탄소 라고도 불러요. 또는 알파탄소라고, 왜냐면은 카르복실기의 C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 순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알파만 있으니까 알파탄소라고도 칭하고, 이거 알파탄소는 곧 거울상 이성질체인 부재탄소와 카이랄 탄소인데,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거울면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탄소와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탄소가 사면체로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이 그 펑셔널 그룹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거울면에서 거울상으로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죄송해요. 여기 C가 있는데 C라고 표현을 하니까 헷갈리게. 여기 그러면은 A, B, C, D, E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가지고 요 상태에 있는 거를 거울상으로 이렇게 겹친다 했을 때 지금 이 쐐기 모양은 이 칠판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칠판면 뒤로 갔다는 걸 이 2D상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유기화학의 표현 방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거울상으로 이제 겹친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이렇게 겹친다 했을 때 A와 B는 겹치지만 C와 D는 겹치지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거울상이라고 거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울상이 뭐냐?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주하면은 겹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겹치지가 않거든요. 이 관계를 가지고 거울상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많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들은 이러한 거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지금은 생화학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 이러한 아미노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L폼과 D폼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는 인체, 사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람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형태는 보통 L폼이고 D폼은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진 않아요. 특정 미생물, 세포벽 에만 존재를 하는 특정한 형태이고 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는 L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단백질의 단량체인 아미노산은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체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에는 이제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는 2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는 22가지 아미노산이 있고 대부분의 생명체에서는 20가지 아미노산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해요.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통해서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을 형성을 하죠. 근데 이 아미노산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아미노산을 각각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비극성인 아미노산, 극성인 아미노산,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 전하를 띠고 있는 것도 큰 범주 안에 극성인 그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 표에서는 극성과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분류를 했지만 사실 이 2개가 극성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비극성과 극성이고 극성 안에서도 그냥 극성만 띠고 있는 분자, 그 다음에 극성에서도 이제 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미노산 중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아미노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억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인 글라이신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했던 부재탄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재탄소는 그 알파탄소의 4가지가 다 달라야 하는데, 저 글라이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밝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잔기가, 수소가 존재를 해요. 아까 아미노산에서 존재를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미노산이었는데 여기 알기에 글라이신은 수소가 존재를 하니까 부재탄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거울상을 겹쳤을 때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글라이신은 거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극성 아미노산 중에 이제 이러한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특정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아미노산들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벤젠고리로 인해서 비극성을 띠기는 하지만 타이로신은 또 여기 OH가 있어서 극성이라는 것을, 부분적인 극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왜 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 이제 단백질이나 핵산을 정제를 하고 나서 이것이 단백질인지 아니면 핵산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흡강도를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A280이라는 흡강도, 이거는 이제 흡강도의 영어인 observance의 A이고 280은 그 조사한 빛의 파장이 280 나노미터 라는 말인데 보통 단백질은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에서도 이 벤젠링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그러니까 벤젠링을 포함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280 나노미터에서 그 빛을 흡수를 해요. 왜냐면 이 벤젠고리가 특정 파장을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가지고 있고, 핵산 같은 경우는 260 나노미터를 주로 많이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파장이 다르니까 고유한 성질이 되고, 따라서 이것이 단백질이구나, 이것이 핵산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이 바로 시토신이에요. 죄송해요. 시스테인인데, 이 시스테인은 왜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는 저 황 원자 때문에 중요해요. 저 황 원자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저 황이 산화돼서 수소를 잃고 또 다른 시스테인과 이황화 다리, 보통 이황화 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보통 단백질은 공유 결합이 아닌 비공유 결합으로서 뭐 이온 결합이라든지 뭐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든지 반데르발스 인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특별하게 저 시스테인 잔기만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저렇게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비극성과 극성 아미노산이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뭐 화학과, 생명과학과, 아니면 뭐 식품영양학과이시면 교수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시험 문제에 내시면 이 아미노산 20가지의 구조를 전부 다 그려라 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자기가 그 외에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 하시면 뭐 예를 들어 피트나 미트디트 이런 시험을 준비한다 하시면은 이 구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떤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극성 중에서도 전하를 띄느냐 띄지 않느냐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그 시스테인인데, 시스테인은 이런 식으로 다이설파이드 본드라고 해서 이황화 결합을 형성을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단백질을 구성을 했을 때 공유 결합을 하니까 아주 단단하게 단백질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은 왜 그러한 명명을 했느냐, 그러한 아미노산의 이름들이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라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건데, 보통은 교수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저는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알파벳을 부여받았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아미노산에는 풀네임과 그 다음에 3레터와 1레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시험에서는 1레터는 주로 내지 않고 보통 3레터에서 많이 내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3레터를 통해서 어떤 아미노산인지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문자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첫 알파벳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시스테인, 그 다음에 뭐 히스티딘은 H, 뭐 이소류신은 I, 메티오닌은 N, 시리는 S, 그 다음에 발리는 V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가 겹치는 게, 이거는 이제 보다 흔한 아미노산들이라서 먼저 소개를 했는데, 알라닌, 글라이신, 류신, 프롤린, 스레오닌. 이 아미노산들은 이제 인체에서 보다 흔한 아미노산들이기 때문에 겹치는 아미노산들보다 알파벳을 먼저 부여를 받아요. 왜냐면 알라닌 같은 경우는 뒤에 알지닌이라고 해서 R로 표시되는 알지닌이 똑같이 A로 시작을 하는데, 알라닌이 보다 흔하기 때문에 A를 부여를 받은 거고, 글라이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다 흔하기 때문에 글라이신이 G를 부여받았는데, 같은 걸로는 뭐 글루탐산 혹은 글루타민 이런 식으로 G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글라이신이 체내에 더 많으니까 G를 먼저 부여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라이신이 존재하는데 류신이 흔하니까 L, 프롤린도 페닐알라닌이라는 그런 게 존재하는데 프롤린이 더 흔하기 때문에 P, 뭐 마찬가지로 타이로신, 뭐 트리토판 해서 T로 시작하는 여러 개가 있지만 트레오닌이 더 흔하기 때문에 T를 부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겹치는 알파벳, 앞에서 이제 흔해서 먼저 부여받은 거 말고 겹치는 알파벳은 동일한 발음의 두 문자를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는 음가가 F와 같기 때문에 F를 부여를 받고, 그 다음에 알지닌은 혹은 아르기닌은 그 발음이 R과 비슷하기 때문에 R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타이로신 같은 경우는 앞에 영어로 한국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티로신이지만 영어식으로 읽으면 타이로신이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 Y를 부여를 받았고, 그 다음에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동일한 발음이라기보다는 그 구조의 구조의 특이한 모양에서 유래했는데, 두 개의 고리 구조를 가져서 W 혹은 그 앞에 잠깐 넘어가서 살펴보자면, 보시면 트립토판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니까 더블해서 W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 옆을 모양을 봤을 때 W 모양이기 때문에 W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어쨌거나 트립토판은 W라고 W를 부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거 앞에 안 주고 W만 동그라미 딱 주면은 이게 뭐였지? 라고 이제 막막해지기 마련인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페닐알라닌은 뭐 똑같이 F가 음가니까 페닐알라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알지닌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R이 들어가니까 알지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타이로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만, 저는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외우라 하셨냐면은 트립토판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어요. 트립토판이나 트립토판 하면 발음이 비슷하니까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트립토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 알파벳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을 한다. 왜냐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부여를 받았고, 그 외 남은 알파벳 중에 남은 떨거지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부여를 받은 건데, 사실상 이 큐타민 같은 경우는 G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여를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파르트산은 D, 그 다음에 뭐 아스파라진은 N, 뭐 글루탐산은 글루 해서 E, 그 다음에 글루타민은 Q, 라이신은 K 이렇게 부여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Q 딱 주면은 이 앞에 있는 세 글자 3레터나 아니면은 풀네임을 주지 않고 그냥 딱 Q만 딱 던져줬을 때 Q가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발음을 외울 때 큐타민 이렇게 외우시면 아하, 큐타민은 글루타민이니까 이런 식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빨리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외우기 팁인데, 이거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고, 저는 3레터까지는 일단은 암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원레터를 외우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앞에서 나눴던 비극성 아미노산, 극성 아미노산,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인데, 저는 그게 단어를 만들어서 연상을 했는데, 사실상 없는 단어지만 모음과 자음을 조합을 해서 영단어처럼 외웠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비극성 아미노산에는 이게 글림프,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이게 뭐야, 고양이 손을 갖다가 퍼라고 한대요. 그래서 영어 퍼의 V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글림프도 아마 영어 단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뜻이 뭔지 몰랐지만 아무튼 단어가 나올 텐데, 보시면 이 G는 글리신, 류신, 이소류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프롤린, 알라닌, 트립토판, 발린 이런 식으로 지금 술술술 외워진 건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워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외웠냐면 시스티나 Q 이렇게 시스티나 Q 이렇게 외워서 발음을 자꾸 기억을 해서 외웠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억지스럽지만 데카르트 생각을 해서 앞에 두 가지 대는 산성, 카르트 해가지고 염기성 아미노산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냐, 이건 뭐 외우는 방법은 각자 자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기 방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팁을 드려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미노산이
고분자를 형성을 할 때, 폴리머를 형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하느냐. 아미노산에 있는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펩타이드 본드를 형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본드를 형성을 해서 줄줄이 이어나가서 이제 고분자인 단백질을 형성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탈수 축합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탈수 축합한 이 펩타이드 본드가 중요해요. 생물에서는 펩타이드 본드라고 칭하지만 똑같은 말이 유기화학에서는 아마이드 본드라고 해서 똑같은 걸 지칭하는 단어니까 뭐 아미드 본드라고 했다고 해서 혹은 펩티드 본드라고 했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펩티드 본드가 중요한 게, 지금 그림에선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펩티드 본드가. 펩티드 본드가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단일 결합이 있으니까 회전이 자유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거는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때 그냥 단일 결합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게 실제로는 공명 구조를 통해서 이 화살표인지. 자, 이런 식으로 공명 구조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유기화학 강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단일결합하고 이중결합이 아니라 보통은 1.5중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5중결합이 이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사이에 있는 어떤 결합을 가지고 이제 1.5중결합이라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분자 구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화학 교과서에는 점선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설명할 때만 쓰는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C와 N 사이에 1.5중결합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따라서 단일결합이 아니고 이중결합도 아니지만 어쨌건 1.5중결합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펩티드 본드는 자유롭게 회전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 특성에서 오는 회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마지막 설명인데, 이런 식으로 단백질들이 줄줄이 이제 펩티드 본드를 형성을 해서 줄줄이 이어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폴리펩티드라고 하죠. 펩티드가 여러 개 있다 해서 폴리펩티드라고 하는데, 보통 뭐 10개에서 100개 내지를 올리고라고 접두어를 써서 올리고펩티드라고 하고, 100개 이상에서 뭐 여러 개, 뭐 1000개, 뭐 1000개까지는 안 가지만 수백 개 이상으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단백질을 갖다가 폴리펩티드라고 해요. 올리고는 그 올리고당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올리고당의 올리고가 같은 뜻인데 그냥 한 단량체는 아니고 그렇다고 고분자도 아니고 그 사이에 한 10개에서 100개 내에 있는 그 정도 되는 분자량이 그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올리고라는 접두어를 써서 올리고펩티드, 올리고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어쨌거나 펩티드는 이제 폴리펩티드가 모여서 이제 이 폴리펩티드가 이제 여러 개가 아니라 펩티드가 폴리머를 형성을 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프로테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인 이제 아미노산의 N으로 끝나는 부위를 N터미널, 그 다음에 이 카르복실기로 끝나는 부분을 C말단, 그러니까 죄송해요, 앞에 N말단, C말단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폴리펩티드의 특징이 뭐냐면,
폴리펩티드의 모양에는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알파 나선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베타 병풍 구조가 있어요. 이 알파 나선을 구성하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상호작용은 수소결합이에요. 마찬가지로 베타 병풍에도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구조의 안정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수소결합은 어디서 오는 수소결합이냐? 여기에 있는 이 펩티드 본드들. 이제 이 펩티드 본드가 어떤 나선형 오른 나선으로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베타 병풍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모양을 형성을 했을 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 이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해서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겨서 그 사이에서 오는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단백질 구조가 안정을 하게 되는 건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뭐 단백질의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거는 단백질의 2차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수소 결합이고 단백질의 이제 완벽한 3D 입체 구조인 3차 구조를 설명을 할 때는 그 수소 결합이 요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기인하는 그러한 수소 결합이 아니라 요 알기에서 기인하는 수소 결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으로서 우선 단백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